리스본의 오래된 심장, 알파마지구의 미로 같은 골목길 사이 낡았지만 기품 있는 아파트 창가에 72살의 아르투르 알베스가 홀로 앉아 있었다. 5년 전 반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시간은 태주강처럼 느리게 그러나 외롭게 흘러갔다. 창밖으로는 파도의 애잔한 선율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갓 구운 정어리 냄새가 저녁 공기를 타고 스며들었다. 하지만 아르투르의 아파트 안은 책 먼지 냄새와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은퇴한 역사교사. 그의 자부심은 빛바랜 사진 속 아내의 미소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콧등에 걸린 낡은 돋보기 너머로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해외에 사는 자녀들이 가끔 보내오는 손주들의 사진을 보는 것이 고작이었던 기계.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며칠 전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가입한 노년층 소셜앱 아이콘을 망설임 끝에 눌렀다. 화면 속에는 낯선 얼굴들과 어색한 자기소개글들이 가득했다. 내가 이런 걸 하다니. 자조 섞인 한숨이 새어나왔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 같았다. 남에게 의존하거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을 파고드는 지독한 고독은 그를 이 낯선 디지털 세계로 떠밀었다. 며칠이 흘렀을까?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소피아 멘데스. 프로필 사진 속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적인 분위기의 매력적인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르투르 선생님. 선생님의 프로필에 적힌 리스본 역사를 사랑하는 은퇴교사라는 문구가 인상 깊어 연락드렸어요. 저도 리스본의 숨겨진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아마추어 예술가랍니다. 아르투르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가볍게 뛰었다. 누군가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자신의 평생 열정이었던 역사에 관심을 보이다니 딱하게 굳어있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자판 위를 움직였다. 반갑소, 소피아 양. 리스본 역사에 관심이 있다니 흥미롭군요. 어쩌면 이 디지털 사막에서도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소피아와의 대화는 놀랍도록 즐거웠다. 그녀는 아르투르가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탐구했던 대항해 시대의 영웅들이나 리스본 대지진의 비극에 대해 곧잘 질문했고 그의 설명에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쏟아지는 칭찬에 아르투르의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잊고 지냈던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는 소피아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소피아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밤에는 그녀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대화는 리스본 역사에서 시작해 예술, 문학, 그리고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옮겨갔다. 소피아는 자신을 브라질에 사는 포르투갈계 후손으로 리스본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이 꿈인 무명 예술가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조작된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편찮으신 어머니의 병원비, 부족한 전시회 준비 자금 같은 이야기들이었다. 선생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달리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네요. 그녀의 약한 모습은 아르투르의 보호 본능과 동정심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 뿌듯함마저 느꼈다. 어느 날 소피아는 망설이며 부탁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전시회 도록 제작 비용을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소액이라도 괜찮아요. 꼭 갚겠습니다. 아르투르는 잠시 망설였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분명 경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 메시지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들렸다와 그동안 쌓아온 유대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녀의 꿈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소액을 그녀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소피아의 감사 메시지에 아르투르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후로도 비슷한 부탁은 몇 차례 더 이어졌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빈도는 잦아졌다. 아르투르는 매번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녀와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 작은 의심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그는 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르투르의 변화는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지되고 있었다. 아파트 아래층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이사벨은 매일 아침 신문을 사러 오는 아르투르의 표정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눈치챘다. 늘 무뚝뚝하고 그늘져 있던 얼굴에 가끔씩 어색한 미소가 떠오르거나 금세 불안한 기색이 스치곤 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도 낯설었다. 특히 은행에 다녀오는 날이면 그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하고 초조해 보였다. 아르투르 씨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어느 날 아침 이사벨이 넌지시 물었다. 아르투르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아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는 서둘러 신문을 집어들고 가게를 나섰다. 이사벨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남의 일에 깊이 관여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같은 동네에서 봐온 아르투르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마음에 걸렸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르투르가 먼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녀가 더 깊이 캐물을 수는 없었다. 아르투르는 자신의 변화를 눈치챈 이사벨의 시선이 불편했다.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은 마치 자신의 어리석은 비밀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뜨끔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소피아와의 관계에 집착했다. 그녀만이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소피아와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지만 이상한 점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미묘하게 다르거나 리스본의 지리에 대해 잘 모르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르투르가 영상통화를 제안하면 그녀는 번번이 지금은 좀 곤란해요. 카메라가 고장났어요. 혹은 어머니 간병 중이라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라며 거절했다. 의심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려 했지만 아르투르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오해일 거야. 그녀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는 소피아의 달콤한 말과 자신이 투자한 감정, 그리고 이미 보내버린 돈 때문에라도 그녀를 믿어야만 했다. 현실을 직시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아르투르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소피아였다. 평소 메시지만 주고받던 그녀가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처음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저예요, 소피아. 큰일 났어요. 목소리는 따뜻하고 교양 있게 들렸지만 아르투르가 상상했던 것과는 미묘하게 다른 억양이었다. 배경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이 섞여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포르투갈에 있는 아픈 친척을 만나기 위해 리스본 공항에 도착했는데 서류 문제로 억류되었다는 것이다. 당장 거액의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어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선생님밖에 없어요. 이 돈만 해결되면 바로 선생님을 찾아뵙고 다 갚을게요. 제발. 그녀는 울먹이며 절박하게 매달렸다. 아르투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소피아가 포르투갈에 왔다? 그런데 공항에 억류되었다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의심들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많았다. 하지만 동시에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절박한 울음소리는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외면한다면 그녀는 어떻게 될까?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 그녀가 보여주었던 따뜻함과 관심에 대한 보답,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와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얼마?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피아가 말한 액수는 그가 평생 모아온 연금의 거의 전부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건 미친 짓이다. 하지만 소피아를 이대로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수화기 너머에선 여전히 그녀의 흐느낌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밤은 깊어갔고
아르투르의 고뇌는 알파마의 그림자처럼 짙어만 갔다. 다음 날 아침 아르투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경한 얼굴로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결심은 선 상태였다. 소피아를 도와야 한다. 그녀가 알려준 해외 계좌 번호가 적힌 쪽지를 손에 꽉 쥔 채 그는 좁은 알파마 골목길을 걸었다. 평소 정겹게 느껴지던 돌바닥과 색색의 타일 벽들이 오늘은 낯설고 위협적으로 보였다. 파도 선율마저 그의 불안한 심정을 비웃는 듯했다. 은행으로 향하는 길목, 이사벨의 식료품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다. 막 가게 문을 열던 이사벨이 창백한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아르투르 씨, 어디 안 좋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순간 아르투르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사벨이라면, 현실적인 그녀라면 이 미친 짓을 말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차마 고백할 수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 괜찮네. 잠을 좀 설쳤을 뿐이야. 그는 짧게 답하고 서둘러 이사벨을 지나쳤다.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등 뒤를 따끔하게 찔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은행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은행 창구 직원은 아르투르가 제시한 거액의 해외 송금 요청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송금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고요? 아르투르는 미리 준비한 대로 얼버무렸다. 먼 친척이 사업상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직원의 미심쩍은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돈이 이제는 얼굴도 모르는,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송금 확인 버튼을 누르는 직원의 손가락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남은 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은행을 나서는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리스본의 햇살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송금을 마친 아르투르는 초조하게 소피아의 연락을 기다렸다. 그녀는 곧 감사의 메시지를 짧게 보내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그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르투르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의 프로필 사진마저 앱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했을 때 아르투르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리스본 역사에 대한 관심도, 예술가의 꿈도, 아픈 어머니도, 공항에서의 위기도 모두 자신을 속이기 위한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주고받았던 수많은 메시지들, 그녀의 달콤한 칭찬과 위로, 그가 느꼈던 설렘과 애정, 그리고 연민,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진실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망연자실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텅 빈 아파트 소파에 며칠 동안이나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갔지만 그의 시간은 송금 확인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에 멈춰버린 듯했다. 극심한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평생을 지혜롭고 존경받는 교사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이렇게 어리석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그들의 실망한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이사벨의 걱정 어린 눈빛을 떠올리자 얼굴이 화끈거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사기꾼에 대한 증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왜 좀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왜 그 명백한 위험 신호들을 무시했을까? 외로움이, 칭찬에 대한 갈망이, 어리석은 자존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되돌릴 수 없는 손실.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알파마의 밤처럼 그의 영혼에도 짙은 어둠이 내렸다. Current part characters, inpælden 69 total characters, 1274.
며칠 밤낮을 페인처럼 보낸 아르투르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텅 빈 통장 잔고와 텅 빈 마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전화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은 그의 이야기를 침착하게 들어주었지만 목소리에는 희망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어르신, 안타깝지만 이런 종류의 국제 온라인 사기는 범인을 잡기도 돈을 되찾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계좌가 해외에 있고 신원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서요. 경찰관의 말은 비수처럼 아르투르의 가슴에 꽂혔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경찰서를 나서는 그의 어깨는 더욱 무겁게 축 처졌다. 굴욕감만 더해졌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르투르는 다시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사벨이었다. 그녀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안에는 갓 구운 빵과 치즈 그리고 작은 와인 한 병이 들어있었다. 아르투르 씨, 며칠 동안 통 안 보이셔서 걱정돼서 와봤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 거죠? 그녀의 꾸밈없는 걱정에 아르투르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는 망설였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이사벨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더 이상 혼자서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사벨,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겠소? 할 이야기가 있소. 아르투르는 서툰 솜씨로 차를 내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소피아와의 만남, 깊어졌던 감정, 오고 갔던 돈, 그리고 마지막 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이사벨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비난하거나 섣부른 충고를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줄 뿐이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르투르 씨.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아르투르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비록 잃어버린 돈과 존엄성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이후 아르투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사벨과의 대화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의 안부를 물었고 가끔은 함께 동네를 산책하거나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전히 상처는 깊었고 잃어버린 돈에 대한 후회와 사기꾼에 대한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문득 밀려오는 수치심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사벨이라는 현실 세계의 연결고리가 그를 절망의 늪에서 조금씩 끌어내 주었다. 그녀는 아르투르가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동네 도서관의 역사 강좌에 나가보기를 권유하기도 했고 가끔은 자신의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아르투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사벨의 격려에 힘입어 조금씩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어느 날 오후 아르투르는 자신의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노년층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익명이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어떻게 사기꾼을 만났고 어떤 말에 속았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돈을 잃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숨기지 않았고 다른 이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진솔하게 담았다. 글을 올리고 나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 그리고 그의 용기에 대한 격려가 이어졌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질감을 느꼈다. 그의 글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터였다. 아르투르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리스본의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다. 태주강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반짝였다. 그는 여전히 상처 입은 노인이었고 잃어버린 과거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자신의 아픔을 마주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그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깊은 회한과 함께 희미하지만 분명한 새로운 의지가 어려 있었다. 그의 남은 삶은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등대가 되는 일일지도 몰랐다. 알파마의 골목길에 다시금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르투르의 온라인 게시글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솔직하고 담담한 고백은 많은 노년층 이용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댓글과 쪽지를 통해 비슷한 피해를 입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사연이 쏟아졌고 서로를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작은 움직임이 생겨났다. 아르투르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예상치 못한 의미와 보람을 발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아파트를 고독한 성체로 여기지 않았다. 이사벨과의 교류는 더욱 깊어졌고 그녀의 가게는 이제 그에게 잠깐씩 들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쉼터가 되었다. 동네 도서관의 역사 강좌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잊고 있었던 가르침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문득문득 과거의 악몽이 떠올라 괴로울 때도 있었고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라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고통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어느 주말 오후 아르투르는 해외에 사는 아들과 영상 통화를 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려 애썼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들과 손주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아직 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말할 수 있으리라는 용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다. 아들은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다며 안도했다. 통화를 마치고 아르투르는 창가에 앉아 알파마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언덕 너머로 보이는 태주강의 푸른 물결. 한때는 그의 고독과 절망을 비추는 거울 같았던 풍경이 이제는 그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를 켰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이에게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 그의 손가락은 이제 망설임 없이 자판 위를 움직였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의 삶은 다시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리스본의 태양은 내일도 어김없이 떠오를 것이고 아르투르는 그 햇살 아래서 자신의 남은 시간을 살아갈 터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아르투르의 삶은 예전의 평온함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잔잔한 강물처럼 나름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사벨의 가게에 들러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도서관 강좌에도 빠지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기 예방 정보를 공유하는 데 힘썼다. 그의 익명 게시물은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꽤 알려진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가끔 소피아 멘데스라는 가짜 이름과 그녀의 목소리가 떠오를 때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지만 예전처럼 분노와 자책감에 압도당하지는 않았다. 그 경험은 끔찍한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를 성장시킨 역설적인 계기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타인과의 진실한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어느 날 이사벨이 가게에서 신문을 읽다가 아르투르를 불렀다. 아르투르 씨, 이것 좀 보세요.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 일부가 검거되었다는 기사예요. 기사에는 아프리카와 동유럽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이 인터폴 공조수사로 적발되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검거된 조직원들의 사진은 흐릿했지만 아르투르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안에 소피아가 있을까? 알 수는 없었다. 설령 그녀가 잡혔다 해도 그가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사를 읽는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복수심이나 되찾지 못할 돈에 대한 미련보다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그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고 이사벨을 바라보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어야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함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아르투르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기 조직 검거 소식을 알리며 여전히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피해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의 글은 언제나처럼 진솔했고 따뜻했다. 글을 마치고 창밖을 보니 알파마의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마치 길을 잃은 이들을 비추는 작은 등대들처럼. 아르투르는 그 별빛 아래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가 나누는 이야기 또한 계속될 터였다. Current Part Characters 1863 Total Characters 1863 아르투르는 이제 알파마 지역 사회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 물론 그의 온라인 사기 피해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었지만 도서관 강좌에서의 열정적인 모습이나 이웃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그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특히 노인복지센터에서 가끔 자원봉사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는 동년배들에게 신뢰받는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교육 시간, 그는 기본적인 기능 설명과 더불어 온라인 안전 수칙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인터넷 세상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거나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반드시 경계하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과 절실함은 교육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했다. 어느 날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보낼 뻔했어요. 아들이 알게 돼서 겨우 막았지만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아르투르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정말 다행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고 아드님과 상의하신 것이 현명했어요.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아르투르는 그녀를 위로하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사벨과의 우정은 여전히 그의 삶에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아르투르의 변화를 묵묵히 지지해 주었고 때로는 따끔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아르투르 씨, 이제 너무 다른 사람들 걱정만 하지 말고 본인 건강도 좀 챙기세요. 그녀의 잔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가끔씩 그는 여전히 밤에 잠을 설쳤다. 소피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도 있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아마 평생 그 흔적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것 또한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연민으로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자신의 남은 삶을 채워나가고 있었다. 알파마의 언덕 위, 그의 아파트 창문에는 오늘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신호가 되어줄 터였다. 아르투르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지역 신문 기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기자는 노년층 대상 온라인 사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아르투르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아르투르는 깊이 고민했다. 자신의 치부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비슷한 피해를 막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인터뷰는 그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소피아를 만났고 그녀의 감언이설에 어떻게 마음을 열었으며 의심의 순간들을 어떻게 외면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의 갈등과 송금 후의 절망, 그 후의 회복 과정까지.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판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사기꾼들의 교묘한 심리조작 수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들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약간의 허영심까지도 이용하죠.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신문에 실렸고 예상보다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층이 겪는 디지털 소외와
정서적 취약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관련 기관에서도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아르투르의 익명 인터뷰는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물론 아르투르의 삶이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알파마의 낡은 아파트에 살았고 이사벨의 가게에 들러 담소를 나누었으며 도서관과 복지센터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해나갔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화와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로 승화시켰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르투르는 테주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강물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갈매기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흘러가고 있을 터였다. 그들 중 누군가도 자신처럼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지 몰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부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그리고 만약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주변에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 보였다. 그는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에는 아직 걸어가야 할 길과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다. 아르투르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익명을 유지했지만 노인복지센터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사기 예방 강연에 초청받으면 기꺼이 응했다. 그는 자신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꾼들의 접근 방식, 심리 조작 수법, 그리고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강연은 이론적인 설명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었고 많은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강연이 끝나면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그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도 했다. 아르투르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해외에 사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아들은 처음에는 충격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다.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아르투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그를 짓눌렀던 마지막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부자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고 솔직해졌다. 이사벨은 여전히 그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지원군이었다. 그녀는 아르투르가 강연을 하러 갈 때면 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격려했고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내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아르투르 씨 덕분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얼마나 든든해하는지 몰라요. 그녀의 칭찬에 아르투르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르투르가 사기를 당한 지 꽤 여러 해가 지났다. 그의 삶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고 의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그의 이야기는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오늘도 아르투르는 알파마의 창가에 앉아 저물어가는 리스본의 하늘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은 평온하고 깊다. 그는 알고 있다. 인생의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고 의미를 발견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삶이 계속되는 한 그는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할 것이다. 세월은 아르투르의 얼굴에 더 많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따뜻해졌다. 그는 이제 알파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의 지혜와 경험은 동네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특히 온라인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그는 믿음직한 길잡이였다.
그가 꾸준히 활동했던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제 제법 규모가 커져 로맨스 스캠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년층 문제에 대해 서로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아르투르는 여전히 익명으로 활동했지만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읽히고 공유되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노력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곤 했다. 이사벨은 몇 년 전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지만 여전히 아르투르와는 매일같이 만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사소한 일상을 나누며 조용한 황혼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우정은 오랜 세월을 통해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어느 봄날 아르투르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리스본시에서 주는 작은 상을 받게 되었다. 시상식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참석했다. 아르투르는 단상에 올라 상을 받으며 감격에 젖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과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가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다른 할머니들을 도와주세요? 아르투르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길을 잃을 때가 있단다. 할아버지도 그랬었고,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길을 알려주면 큰 힘이 되거든. 할아버지는 그냥 내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은 것뿐이야. 집에 돌아온 아르투르는 창가에 앉아 상패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상이 아니었다. 그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담겨있는 증표였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소피아 멘데스라는 이름은 이제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 자리는 용서와 연민, 그리고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의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리스본의 밤은 깊어갔고 아르투르의 아파트 창문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그의 삶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며 오랫동안 빛나고 있을 터였다. 몇 년이 더 흘러 아르투르는 8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다.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느려졌고 기억력도 가끔 희미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강연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 그의 집은 언제나처럼 이웃들에게 열려있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이사벨은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부재는 아르투르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그는 그녀와의 아름다웠던 우정을 소중히 간직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종종 이사벨과 함께 걷던 알파마의 골목길을 홀로 산책하며 그녀를 추억했다. 그녀가 있었기에 자신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다. 아들과 손주들은 이제 더 자주 아르투르를 찾아왔다. 특히 역사학을 전공하게 된 손주는 할아버지와 밤늦도록 리스본의 역사와 세상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아르투르는 손주에게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동시에 젊은 세대의 생각과 고민에 귀 기울였다. 그는 손주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어느 날 오후 손주가 인터넷에서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다며 아르투르에게 보여주었다. 몇 년 전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이 검거되었던 바로 그 기사였다. 손주는 기사를 읽으며 분개했다. 할아버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르투르는 조용히 손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얘야, 증오심에 사로잡히면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된단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지. 그는 손주에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손주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깊은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자 손주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존경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르투르는 모든 것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아르투르는 오랜만에 자신의 낡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글을 천천히 써 내려갔다. 그것은 유언과도 같은 글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거나 겪고 있을지 모를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 것, 의심스러울 때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연민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글을 마치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리스본의 밤하늘은 여느 때처럼 아름다웠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길고 험난했지만 결국에는 의미와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의 인생 여정이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처럼 남아 알파마의 골목길을 따라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흘러갈 터였다. 아르투르 알베스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알파마 주민들과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따뜻함,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